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정훈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2020년형 모델입니다. 2007년에 첫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동안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우여곡절을 딛고 이제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티구안이 그 앞에 서 있는 셈인데요. 오늘은 이 차를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2.0 TDI 엔진을 얹었고요. 두 개의 트림으로 나오는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4,439만원 짜리 모델인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디자인 먼저 보시죠. 가로 라인이 분명한 정면 모습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폭스바겐 엠블럼이 있고요. 그 옆으로 일자형 라인 3개를 배치하고 있죠. 헤드램프 역시 가로 라인을 강조한 그런 헤드램프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 아래로는 마치 보석처럼 램프들을 배열해 놓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가로 라인은 별도의 장식을 더해서 좀 더 특별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닛 위로는 좌우로 2개씩의 라인을 그어 놓고 다시 전체적으로 V자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깥 라인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어지면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휴가 갈 때 휴가복에 칼날 같은 주름을 잡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보닛 위에 그리고 측면에 그어진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마치 칼날처럼 다려진 양복바지의 주름을 연상케 합니다. 그만큼 인상적인 캐릭터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측면에도 보시면 윗부분에 아주 강한 캐릭터 라인을 그어 놓고 있죠. 안쪽으로 살짝 꺾이는 볼륨감 있는 면처리도 돋보이고요. 그 선상에 앞뒤에 도어 그립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자, 타이어 보시죠. 235-5R18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소형 SUV에 피렐리 타이어를 쓴다? 상당히 이 차에 정성을 들인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프 위에 루프바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티구안에 기본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뒷모습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안쪽으로 독특한 문양의 패턴을 적용하고 있어서 브레이크 등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은 바닥 높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상판을 위로 놓을 수가 있고요. 또 내려서 바로 밀면 좀 더 깊은 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와 있고요. 잭키와 공구들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차의 연비 14.5km/L의 복합 연비 2등급이죠. 그리고 요소수를 사용하는 애드블루를 적용을 하고 있죠.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을 SCR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은 아주 충분한 여유를 갖추고 있네요. 실내에서는 이 차의 차급을 느끼기가 참 힘들겠습니다. 크기로만 놓고 본다면 준중형급 이상의 어떤 그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여유 있게 들어가죠. 안에 테이블이 접혀져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와도 주먹의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간만을 놓고 본다면 이 정도, 티구안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2차급 이상의 차를 선택할 이유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적어도 공간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원버튼으로 내려가네요. 완전히 내려갑니다. 당연히 걸리면 내려가고요. 시트는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시트만 또 따로 접을 수가 있죠. 그래서 뒷좌석 3개의 시트가 제각각 접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시트를 뒤로 많이 누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뒤로 누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죠. 운전석 시트 밑으로 다리를 뻗으면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붕에 아주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하고 있어서 차 창밖 풍경도 시원하게 보이고요. 시트를 당기면 이런 정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죠. 뭐 이렇게까지 접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정도에서 편하게 다니다가 좀 더 피곤할 때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누일 수도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 피할 수가 없죠.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는데 이 차는 앞바퀴 굴림이기는 합니다만 티구안 포모션도 있고요. 그래서 사륜구동을 위해서는 이 센터 터널을 피할 수는 없겠죠. 제법 높게 솟아나 있기도 한데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앉아보면 뭐 괜찮은데요. 센터 터널 사이로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된다는 불편함만 없다면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테이블이, 뒷좌석을 위한 테이블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편안한 도로를 달릴 때 책을 놓고 읽는다든지 스마트폰 올려놓고 태블릿 정도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이렇게 홈을 파놔서 거치대 기능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컵홀더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아이들 간식 먹일 때도 뒷좌석 이런 그 테이블 이용하는 거 괜찮겠습니다. 조작도 쉬워요. 이렇게 뒤에 버튼 하나 누르고 접으면 되고요. 버튼 잡아당겨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밑에 조그맣게 걸림수가 있기는 한데 공간에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꽈도 충분히 무릎 공간이 걸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특히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좌우 각각 조절이 되고요. 실내는 3구역으로 나눠서 공조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개별 냉난방이 가능하고요. 뒷좌석은 좌우가 함께 온도 조절이 되죠. 시트는 좌우가 나눠서 또 3단계로 각각 열선 시트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12V 전원과 하나의 USB 충전구가 들어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알찬 실내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도 제법 갖춰져 있고요. 또한 시트의 편의성 그리고 확장성,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가 많이 확장이 되죠. 경쟁 모델들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뒷좌석이 좁은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스바겐 티구안 뒷좌석 공간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먼저 시트가 몸을 편하게 받쳐주네요. 시트 양옆으로 날개를 벽처럼 세워놓고 있습니다. 몸을 딱 갖다 붙여도 잘 지지를 해주는데요. 전동식 시트고요. 3개의 시트 형상을 3명까지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자, 인테리어 보시면 폭스바겐 특유의, 티구안 특유의 이런 직선과 각을 위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심플합니다. 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컵홀더도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윗부분에 뭐 따로 커버를 덮거나 이런 의도적인 장식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죠. 아주 기능적으로 마무리한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요. 확실히 디젤 엔진이네요. 디젤 엔진인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시동 거는 순간 디젤 엔진 특유의 엔진 사운드 그리고 약간의 진동 느껴지는데요. 거칠거나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약간의 유격이 있죠. 자, 하나, 둘, 2.5회전 정도 합니다. 차 사이즈에 딱 맞는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 길고 넓어졌고 또 낮아졌습니다. 길이는 4485mm로 55mm를 늘렸고요. 너비는 30mm를 더 키워서 1840mm가 됐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좀 낮췄죠. 40mm를 낮춰서 1665mm로 설계를 했는데요. 휠 베이스는 길이보다 훨씬 더 늘렸습니다. 길이가 55mm 늘어났는데 휠 베이스는 무려 76mm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 2680mm의 크기를 완성시키고 있죠. 휠 베이스를 늘린 덕분에 주행 안정감도 좀 더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실내 공간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성능을 그리고 공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그런 사이즈, 그리고 그런 사이즈에 걸맞는 조향비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향이 스티어링 휠은 아주 뭐 무겁지 않게 저항감 없이 살살 돌아갑니다. 여성분들도 조작하는데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반발력, 거의 없다시피 한 반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좌우로 몇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주행 보조 장비들 조절하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이드 어시스트 등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기판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해놨는데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내비게이션 방향이 연동되고요. 오디오, 전화, 그리고 차량 상태, 주행 데이터, 속도, 주행거리, 주행시간, 애드블루 가는 거리. 애드블루 2차 LNT 방식에서 배기가스 처리 방식을 요소수를 이용한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 SCR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애드블루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 애드블루 지금 뭐 7,000km 정도 지나서 애드블루를 보충해 줘라 라는 얘기고, 추가 주입량은 최소 3.5m, 3.5리터, 최대 9리터까지 된다라는 안내가 뜨고 있습니다. 애드블루 시중에서 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죠. 주유소 가서 애드블루 하나 넣어주세요 하면 될 테고요. 아주 많은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을만한 제품 하나 골라서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력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센터페시아 한번 보시죠. 센터페시아에 8인치 정도 될까요? 8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시속 160km까지 커버를 합니다.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및 긴급 제동 보조를 포함하고 있고요. 트래픽 잼 어시스트도 있는데요. 도심 구간에서 정지해서 0에서 60km, 시속 60km까지 커버를 하고요. 레인 어시스트, 차선 유지 장치죠. 스티어링 휠을 놓고 있으면 8에서 10초 간격으로 경고를 합니다. 사이드 어시스트 플러스가 있고요.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피로 경보 시스템, 그리고 액티브 보닛을 적용하고 있죠. 충돌 사고 시에 보닛이 튀어나오면서 보행자 보호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액티브 보닛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본 적용되면서요, 2020년형 티구안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있어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었어서 모두 7개의 에어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인테리어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립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다 라는 얘기죠. 버튼의 조작감, 틈새의 단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붕 틈새도 잘 막아 놨고요. 아주 높은 수준의 조립 품질, 마감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보시면 다이나믹 코너링 라이트도 있네요. 우천시 자동 주행 전조등,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실내등 들어와 있고요. 커밍 홈, 앰비언트 조명 장치도 있습니다. 모든 양에게 빛을 좀 최대한으로 올려봤습니다. 이따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좀 보일 수 있겠죠. 여기 시트에 이지 엔트리 시스템 기능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가지 아주 많은 기능들을 이 센터페시아의 정보 표시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력 모니터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출력 모니터 보여주고요. 랩타임도 보여줍니다. 와우, 뭐 이런 티구안에 별게 다 있어요. 랩타임까지 보여주는 티구안입니다. 편의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료 소비량 정도 보여주네요. 자, 주행 데이터, 출발부터 최근 리셋부터 주유한 다음부터 이렇게 골라서 보여줍니다. 싱크블루 트레이너, 연비 싱크블루 트레이너, 연비 운전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 켜놓고 운전을 하면 연비를 높이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따가 연비 테스트 할 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디어 연결해서 오디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자, 모두 8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오디오입니다. 상당히 임팩트 있는 소리를 들려주죠. 볼륨을 키우면 도로를 달릴 때 들어오는 이런저런 소리들, 잡소리들 덮어버리면서 좋은 소리 즐기면서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 커넥트, 앱 커넥트,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기능들이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기능들이 이 센터페시아의 정보 표시창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몇 개의 버튼 밖으로 빼놨습니다. 자, 그래도 운전석은 열선 시트와 스티어링 휠 열선을 같이 한 번 버튼 하나로 같이 작동할 수 있게 해놨네요.
상당히 괜찮은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날씨 추운 날 이거 찾아서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이 따뜻한 실내, 따뜻한 손, 따뜻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상당히 괜찮은 조합인 것 같네요. 필요 없으면 하나는 꺼버리면 됩니다. 둘 다 꺼버릴 수도 있고요. 센터페이시 아래쪽으로는 깊게 수납함, 핸드폰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은 되지 않고요. 두 개의 USB 포트, 그리고 옥스 단자, 12V 전원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7단 다이나믹 시프트 기어박스, 폭스바겐의 자랑이라고 해도 좋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죠. 7단 DSG 들어와 있습니다. 손에 딱 들어오는 게 벌써 느낌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아주 안전면 편의 장비가 대거 보강이 됐고요. 인테리어도 아주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비닐이 쓰여져 있습니다. 새 건가 봐요. 아주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차인 듯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비닐 커버를 벗겨보기는 또 난생 처음입니다. 자,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데 별다른 이질감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부드럽게 넘어간다 말랑말랑하고 낭창거리는 건 아니고요. 좀 딱딱한 느낌은 전해지는데 노면 충격이 그렇게 과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토스탑은 수시로 엔진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네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더니 바로 힘을 쓰네요. 2.0 TDI 엔진 150마력의 힘을 냅니다. 자, 신호등에 걸려서 정지했습니다. 자, 엔진은 딱 멈추고요. 엔진 시동이 꺼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살짝 힘줘서 돌렸더니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 자, 잠깐 움직여서 섰더니 또 멈춥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쪽은 살짝 일자로 깎았죠. D컷 스티어링 휠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툭 밟으면 차가 힘을 툭 강하게 받는 구간이 있어요. 엔진 특성도 특성이지만 듀얼 클러치를 사용한 7단 DSG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UV죠. 차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야는 좀 더 나은 듯 합니다. 옆에 함께 달리는 세단들을 이렇게 살짝 내려다보는 정도의 시트 포지션, 심리적으로도 참 안정감을 갖게 해주죠. 지금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노면 잡소리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지붕 위로 스쳐가는 바람 소리 정도가 살짝 들어오고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저런 마찰음, 그리고 노면에서 이제 튀겨 올라오는 자잘한 먼지들, 자잘한 모래 알갱이들이 차체에 부딪힐 때 이런저런 잡소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90km 전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조용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람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것은 단면적이 넓은 SUV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차체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공기와 맞닿는 면적, 단면적도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차 공기저항 개수가 0.31입니다. SUV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공기저항 개수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의 소리가 크지 않아서 바람소리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릴 뿐 바람소리 자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속 페달을 꾹 밟아보면 마지막 순간에 저항점이 있어요. 킥다운 버튼인데요. 킥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툭툭 밟으면 차체가 꿀렁꿀렁 하면서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오죠.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정직한 편입니다. 주행 모드는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버튼을 반복 조작하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용자 설정, 에코, 노멀, 스포츠 모두 4개의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고요. 일단 스포츠 모드를 택해 봅니다. 자, 계기판 표시와 차로 표시가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작동한다, 활성화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라는 안내 메시지는 8에서 10초 간격으로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오래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뭐 자율운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스티어링 휠은 반드시 드라이버, 운전자가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8에서 10초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 아주 잠깐 동안 운전자가 차에 뭐 2, 3초, 3, 4초 동안 차에 신경을 덜 쓰는 순간을 차가 커버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해야죠.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을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운전자가 부주의한 순간이 있다면 자동차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이 커버해 준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정속 주행을 할 때 아주 부드럽게 나가네요. 엔진 소리도 그렇게 거의 들리는 듯 마는 듯 아주 낮게 깔려서 들어오고요. 자, 킥다운. 자, 변속 레버를 한 단 더 밑으로 내리면 시프트 모드, S 모드가 됩니다. 빠른 속도인데 흔들림이 적어요. 이게 앞바퀴 굴림 차거든요. 포모션이 아닙니다. 포모션이 아니어서 구동의 느낌, 특히 고속주행의 느낌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를 했었는데 쭉 달려보니까 고속에서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포모션을 타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더 좋을까요? 앞바퀴 굴림만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고속주행 안정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타이어의 어떤 그 조화, 궁합이 좋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우수성을 느끼기 힘들 텐데요. 서스펜션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에 타이어가 보면 피렐리 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성을 많이 쏟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타이어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를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이제 출렁출렁 거릴 법도 한데요. 굴곡이 있는 구간도 아주 단단하게 그냥 밟고 지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강한 면모, 강인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단 게 동급의 경쟁차들에게서는 만나기 힘든 정도의 그런 고속주행 안정감, 주행 안정감, 차체의 반응,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살짝 굼뜬 느낌이 있어요. 역시 디젤이구나 싶은 생각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싹 사라집니다. 잘 달립니다. 자, 소음 MVH 대책도 상당히 수준 높게 해결을 해내고 있고요. 시속 100에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시속 100 S 모드고요. 그러면 약 1500 정도 커버를 하는데요. 6단, 5단, 4단, 3단까지는 내려가지 않고요. 4단 3000 RPM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4, 5, 6, 7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는 거죠. 자, 시프트 업다운을 해보면 변속기 반응이 상당히 즉각적이다, 직결감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변속 타이밍이 0.02초에 불과하다고 폭스바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그 변속 타이밍이 빠르다라는 얘기인데요. 듀얼 클러치의 작동 원리 잘 아시죠? 두 개의 클러치를 준비해 놓고 하나의 클러치는 물려 있고요. 다음 클러치는 다음 변속을 위해서 바로 변속을 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속 시간이 그렇게 빠를 수 있는 거죠. 변속 시간이 빠르면 연비가 일단 좋습니다. 변속의 공백 기간 동안 엔진은 돌아가고 동력은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동안 헛돌고 있으면 그만큼 동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죠. 결과적으로 연비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속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 연비에 좋고요. 성능 면에서도 좋죠. 동력의 공백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어서 동력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훨씬 강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연비를 아끼는 데에도 효과를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입니다. 차로를 인식을 했고요. 왼쪽으로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아주 잘 라인을 읽으면서 주행을 하고 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160km까지 커버를 하죠. 상당히 라인을 잘 타는데요. 차로 주행 차로를 잘 유지를 하면서 이 곡선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차선을 넘어갈 듯 말 듯한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자, 차로를 잘 읽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운전의 반쯤은 차에 맡겨 놓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은 모든 그 주행보조 장치들이 보조 어시스트에 불과합니다. 운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결국 아직은 운전자가 운전에 최종 책임이 있는 만큼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동안은 운전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바람 소리만 점점 커집니다. 엔진 소리는 이제 바람 소리 완전히 묻혀버렸고요. 도로의 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속도를 높였습니다. 거의 한계 속도까지 왔지 싶은데요. 잘 달리네요. 일단 자, 필요한 만큼의 속도, 원하는 만큼의 속도까지 충분히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SUV라고는 믿기 힘든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 주행의 힘, 안정감 있는 그런 그 주행 자세,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정도 성능이면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한 퍼포먼스, 아주 강력한 성능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법 야무진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제원표상에 출력 150마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몸이 느끼는 그 힘은 그 이상입니다. 자, 이 차는 몇 가지 이제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다중충돌 방지 브레이크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이 차가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 근데 차는 충격을 감지해서 사고라고 판단을 하면 운전자가 제동을 하지 않아도, 즉 차가 시속 10km까지 제동을 해줍니다. 비상등을 작동시키고요. 안전띠를 조여주고 창문과 선루프를 닫고요. 이렇게 시속 10km까지 속도를 줄여줘서 2차 사고를 막아주는 거죠.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2차 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능 경험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기능은 진짜 만에 하나,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기능일 테고요.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런 기능 안 쓰는 게, 경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주행보조 및 편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점차 전자화되면서 좀 더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혹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편의사양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족함 없이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속 100에서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빼서요. 자, 하나, 둘, 셋. 강한 제동을 하면서 조향까지 해봤는데 조향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이 잠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잘 급제동하는 순간에도 차체를 제어할 수가 있었고, 또한 SUV에서 좀 높은 차죠. 그럼 이런 정도의 강한 제동에서는 앞이 많이 처박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요. 그래도 앞 타이어가 단단하게 잘 버텨주면서 그렇게 많이 숙여진다,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기대보다는 잘 버텨주는 그런 제동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속 코너링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자, 앞바퀴 굴림 차인데다가 차체가 좀 높죠. 약간 차체가 높아서 좀 기우는 그런 맛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시도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시도를 했어도 잘 버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정도 되면 그래도 제법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면서 돌아 나왔거든요. 저 정도 되면 그래도 타이어 비명 소리가 참 어느 정도는 들릴 법한데, 역시 이래서 피렐리인가요? 피렐리 타이어 잘 버티면서 침묵을 유지한 채 그 코너를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의 거동도 거동이지만 일단 타이어의 반응 칭찬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칭찬 얘기하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대시보드에 모니터를 매립하고 있는 것 상당히 보기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 어떤 기교를 부리기보다 정석을 지키는 부분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늘 단도직입을 할 때 많이 언급하는 부분 중 하나가 노출되어 있는 모니터죠. 대시보드의 예각,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렬 승객이 만약에 앞으로 충돌 사고가 나서 이 대시보드와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물론 안전띠가 있다는 거 압니다. 안전띠가 몸을 잡아줘서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충돌 테스트를 거칠 때 뭐 별 5개를 받는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굳이 예각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이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그래도 안전이 중요해, 안전이 먼저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또 그래야 하는 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아주 깔끔하게 모니터를 매립한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 칭찬합니다. 왜 좀 더 뽐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이런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수입 소형 SUV 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 중에 하나죠. 특히 유러피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하나같이 이 시장에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벤츠와 BMW죠. 벤츠 GLA, BMW X1, 그리고 최근에는 볼보의 XC40까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 티구안도 어쩔 수 없이 이들하고 경쟁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이제 같은 점, 다른 점, 우월한 점, 좀 부족한 점들이 모든 차들에 다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티구안이 디젤이죠. 다른 모델들은 가솔린 베이스의 모델들을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디젤이어서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디젤 아무래도 주행의 질감이 경쾌한 가솔린에 비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월등한 연비, 디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비도 좋고 디젤 경유 가격도 어쨌든 가솔린보다는 싸기 때문에 말이죠.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연료 절감 효과는 디젤 엔진이 더 우월할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차 크기로 보면 티구안도 만만치 않은 크기입니다. 소형 SUV라고는 하지만 거의 중형급에 견져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거의 중형급이다 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당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소형 SUV 중에서는 길이는 제일 깁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공간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디젤 엔진이어서 최고 출력은 150마력으로 경쟁 모델들보다 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에 디젤의 장점은 출력보다 토크죠. 중저속에서 굵게 발휘되는 그런 토크감을 대신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자, 아래트림 프리미엄이 4,133만원, 위트림 프레스티지가 4,439만원이거든요 GLA가 4,500에서 5,500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X1, BMW X1 역시 5천만원 전후 수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XC40 같은 경우도 4,620만원서부터 5,080만원 가격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동급의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판단은 소비자들의 몫이고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처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차종들을 함께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비교해 보면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죠. 네, 단도직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의 단점도 없지 않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부분일지 좀 찬찬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의 단도직입,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트렁크 부분인데요. 트렁크에 보면 뒷시트를 누일 수 있는 레버인 것 같아요. 의자, 이 레버 길이가 길어서 성질 급한 사람은 확 잡아 다니다가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험스러운데요. 길이가 길고 또한 플라스틱 재질이고 강도도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법 힘줘서 당겨 보는데 시트는 접혀질 생각을 하지 않고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레버가 부러질 염려가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죠. 좀 이 부분은 수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이제 열리긴 하네요. 쉽게 열리긴 하는데 좀 세게 잡아당기면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계속 트렁크에서 그 부분을 찾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게 각이 져 있죠. 만약에 문을 닫다가 자칫 잘못, 꼭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머리와 부딪힐 때 아주 심각한 상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이렇게 예리하게 각이 서 있는 부분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 날카로운 예각은 없애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은 1691kg입니다 150마력이고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따져보면 11.27kg 정도가 나오는데요. 약 제로백 11초 전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숫자인데, 메이커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을 9.3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힘의 배분, 힘의 효율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제로백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에어컨은 끄고요. 스포츠 모드를 택해야죠. 변속 레버도 한 단 더 내려서 스포츠를 택했습니다. 자, S 모드를 택했고요. 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한꺼번에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떼면서 이제 출발하는 방식인데요.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휠슬립이 초반에 살짝 일어나네요. 야, 이 7단 DSG의 아주 힘있는 변속감, 직결감 있는 변속 반응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RPM이 춤을 추듯이 변속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게 힘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차급은 아니죠. 그래도 부지런히 이 힘을 모아 끌어모으면서 부지런히 가속을 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데이터 보겠습니다. Kiss for you.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히터나 에어컨 사용하지 않고요. 다시 리셋을 했고요. 공인복합 연비는 14.5km/L죠 2등급입니다 이곳 파주를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됩니다. 달려가면서 실제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로를 따라서 지금 행주대교 북단 근처까지 달려왔습니다. 약 27km 달려왔고요. 연비 22.1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제가 스포츠 모드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15km 정도 부근에서 이를 깨닫고 바꿨습니다. 에코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뭐 티구안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또한 보기련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22.2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올림픽대로 건너오자마자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입니다. 연비 22.2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는 계속 거의 전 구간이 교통체증 구간이었습니다. 출발해서 벌써 1시간 7분이 지났는데요. 딱 50km 달려왔네요. 연비 20.4km/리터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 빠져나가서 도심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아유, 마지막까지 교통체증입니다. 아유, 미치겠습니다. 자, 교대역까지 쭉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연비 19.1 기록했습니다. 교통체증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자유로까지는 좋았는데요. 올림픽대로 이후에 계속 교통체증에 시달려서 평소 1시간이면 오던 코스를 지금 1시간 28분, 거의 1시간 반이 걸린 셈이죠. 평균 속도도 시속 38km로 툭 떨어졌습니다. 연비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를 찍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연비를 기록을 했겠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온 연비 19.1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티구안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풍부하고 다양한 옵션, 여유 있는 공간, 야무진 성능까지 인상 깊게 시승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산 소형 SUV의 어떤 단단한 성능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쓰임새가 많은 자동차로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가족용 패밀리 SUV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효율성 면인데요. 이 차의 어떤 그 우수한 연비, 폭스바겐 특유의 효율을 앞세운 우수한 연비는 여전하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동급의 경쟁차들, 유럽산 소형 SUV들과 견줄 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싶은 거죠. 가격을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이 차를 선택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이제 한국 시장에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인데요.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지 이제 시장을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